싸운 지 196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이면 종탑에 올라간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투쟁을 반드시 끝내고 싶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살고 싶다는,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아주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이런 당연한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일상을 버린 채 1900일을 넘기고 이제 2000일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원들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앉아 계신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있기에 저희가 힘들어도 함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문화재를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중의례 시간도 갖고 바로 이야기 여는 말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67일차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숫자는 적어도 마치 100명이 온 듯하게 큰 소리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1967일차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싸우다 살아가신 많은 동지들과 그리고 현재도 싸우고 있는 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찬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구하나 외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한다.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승리한다. 재능투쟁 승리한다. 비정규직 철폐, 수재, 결사, 수재. 오전에
오면은 햇볕이 쨍쨍하더니 그 이후로 비가 왔다가 안 왔다 왔다가 안 왔다 이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강연회를 하기로 하고 첫날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뭐 오랜 시간 길게 준비할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도 안 도와주고 이러면 어떡하나 아주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시간이 되니까 비가 그쳐주고 또 동지들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바로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교조 수석부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나와서 직접 소개 듣고 이야기 제목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교조 수석부위원장 이영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사실 오늘 어제까지도 너무 더워갖고요. 반팔을 입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바로 파카로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봄이 오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봄은 이렇게 오는데 우리 노동자의 봄은 반드시 투쟁 속에서만 온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삶의 이야기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길게 1시간을 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끊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집 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 있는데 나이는 벌써 한 10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은 까미입니다. 그 까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요, 까미가 이제 막 뛰어나와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까미보다 늦게 나오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됩니다. 까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그때는 개 같은 놈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이제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발로 막 개를 밀면서 지가 먼저 막 와서 이렇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개보다 좀 난 놈.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해도 개를 뛰어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까미가 저희 집에 처음 오게 된 거는 어느 날에 이제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가 그 교무실에 왔다라고 하면서 혹시 가져갈 사람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개를 딱 봤는데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데려가야 되나 이제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강아지를 보더니 이제 데려가자. 꼭 키우고 싶다. 근데 아이들 앞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또 버리기에는 내가 뭔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교양이 없어 보인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데려가고 싶지 않으나 겉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출을 했다 들어오면은 얘가 집 어딘가에다 오줌똥을 싸놓는데 거의 그게 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불 세탁 쫙 해가지고 다시 깔아놓으면은 또 이불 어딘가에 오줌을 싸놓고 자려고 다 이불 젖히면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똥이 턱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거의 한 달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주인들이 왜 버렸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3번인가 버려졌던 개라고 들었거든요. 먼저 주인들이 아마 참다 못해서 얘를 버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보라는 모든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분들 또는 주변에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때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개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문지를 말아갖고 엉덩이 뒤를 땅바닥을 이렇게 탁 두드리면 그 소리에 놀라서 아이가 이제 그런 행동을 멈춘다. 온갖 방식의 이제 그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걔가 이 아무데나 오줌똥 싸는 그것은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개한테 참 이상했던 게 개가 맞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제가 보아왔던 모든 개들은 맞으면은 바로 꼬리 내리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 녀석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똑바로 눈을 쳐다보는데 그때 눈빛은 아주 푸르게 푸른 빛이 번쩍이면서 쳐다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미운 거죠. 맞으면 고개를 숙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해? 버려진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남편하고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교양 있게 이 개를 버릴 것인가. 예. 산책 갔다가 슬쩍 놓고 와야 되나, 그래도 좀 그러니까 동물병원 앞에다 버릴까, 경찰서 앞쪽에다 할까. 아무튼 아이들이 있는데 얘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또 너무 잔인하게 버릴 수도 없다면 가장 교양 있게 버리는 방법은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지쳐서 이 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까미야, 너무 힘들다. 엄마가 너한테 딴 거 원하는 게 없는데 너가 오줌똥만 제대로 놓줬으면 좋겠어 라고 개를 쳐다봤는데 이 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눈에 푸른빛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듯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제가 걔한테 그 호소를 했습니다. 엄마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제발 오줌똥만 제대로 가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그 타일 바닥에다 얘가 오줌을 쌌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왜 얘랑 대화를 할 생각을 안 했을까? 왜 나는 얘를 개라고 생각했을까? 얘하고 소통하려고 나는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개를 내가 잡으려고 했고 이 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듣게 하려고만 생각을 했지, 이 개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집에서 무엇인가 본인의 역할을 찾으려 한다는 거를 저는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개는 아마 우리 집에서 자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개는 내 영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개의 습성상 끊임없이 오줌똥을 누면서 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그 이후에 까미에게 항상 눈을 보고 말을 합니다. 까미야, 잠깐 기다려줄래? 라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손으로 여기에서 기다려줘 하면은 그대로 슈퍼마켓 앞에서 서서 기다립니다. 까미야, 오른쪽으로 가줘, 이쪽으로만 가야 돼 라고 손동작과 함께하면 까미는 끊임없이 저를 탐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뭘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되지 않았어요. 손줘, 뭐 일어나 누워 이런 건 하나도 훈련되지 않습니다. 근데 까미가 저한테 원하는 건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저를 관찰하고 탐색한다는 거죠. 그때 저희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까미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까미의 표정과 꼬리와 까미의 눈빛을 살피면서 까미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였던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까미만도 못하게 대우를 받는 수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까미가 오줌똥을 싸는 일에만 집착을 했다면 끊임없이 까미와 갈등은 일어났을 테고 또 배변 훈련도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강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희 집에 있는 개만도 못하게 우리 학생을 대하는 건 아닌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대화를 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러한 대화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대화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상대에게 정말 내 시간을 그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는 바로 박근혜 정권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는 일일 텐데요.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는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또 결국 우리 까미처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을 때까지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마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까미는 이제 올해 11살이거든요. 예, 이제는 정말로 다 크다 못해서 이제 함께 늙어가고 있는데요. 요즘도 저희 강아지한테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하는 말은 그겁니다. 까미야, 너가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꼭 껴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태 이야기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관악구에 살았었습니다. 난곡동이라고 하는 달동네였거든요. 처음에 그 학교에 갈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저희 집에서 너무나 멀었어요. 근데 교사들은 근거리 배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인사발령이 납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 난곡동의 그 난양초등학교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거의 너무나 흥분하셔가지고 민원을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부당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나 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버스가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기 가려면 산을 넘던지 아니면 산을 삥 돌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발령이 나나?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다 분노하셨던 게 부당정보다, 그러니까 정교조 활동으로 인한 부당정보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저항해 주시겠다, 민원을 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난곡동에는 교사는 살지 않을 거예요. 난곡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빈민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곳에도 교사는 필요한데, 그러면 공교육의 교사는 내 집의 거리만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내 집에서 너무 멀더라도 이곳에 배정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공교육 교사이고 그곳에 사는 교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 집이 멀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당정보라고 이야기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학교에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밤에 이제 업무를 보다가 이제 늦게 퇴근을 하면 이런 정도 시간이 되겠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달동네에 불이 쫙 켜지고 노란 불빛으로 산이 다 덮이는데, 그때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저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텐데 이렇게 바라보는 방관자들은 단지 그 불빛만을 보고 달동네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진짜 쓸데없는 감상주의, 낭만주의들, 이것은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런 얘기를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 희태라는 아이는 정말 지금도 제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 아이인데요. 희태는 소년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가시고 아버지는 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아이 짜장면만 사주고 그냥 또 가셔요. 몇만 원 지어주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집에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온몸이 부어오르는, 그러니까 그 노안 때문에 견디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와 이렇게 살고 있는 소년가장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없다라 보니까 이 녀석이 그냥 동네를 다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동네가 정말로 아직까지는 사람 사는 동네였던 것이, 이 아이가 어느 집 문을 들고 들어가든지 다 그냥 저녁밥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고 온 양말 벗겨서 빨아서 그 집 아이 양말 신겨주시고, 옷 벗겨서 또 딴 옷 입혀주시고 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떠돌면서 1년을 살았거든요. 어느 날인가 이제 이 녀석이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요, 할머니께서 아침에 막 울면서 교실을 오셨어요. 가출을 했답니다. 그때 첫 느낌이, 아니 가봤자 여기 갈 데는 어딨고 할머니밖에 없는 그 집에서 뭐하러 가출을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제 우시면서 우리 애를 찾아달라, 이 녀석이 지금 안 들어왔다 막 우시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일단 할머니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희태가요 마음 나쁜 애 아닌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신대요.
이 녀석 크면 할머니한테 꼭 효도할 거거든요. 그냥 믿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이 착한 심성은 아시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이제 집으로 가셨고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걸고 이제 수배를 내렸습니다. 잡아오는 아이한테 잡아오는 팀에 떡볶이 산다 라고 하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애들을 다 풀었는데요. 이 녀석들이 너무 의기양양하게 잡아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올 수 있어 했더니 갈 곳이 뻔하대요. 그 근처에 있었던 중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아니면 PC방, 얘네가 가서 노는 어디 해갖고 몇 군데 뻔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뭐 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한 1시간 만에 잡아왔어요. 둘이서 이제 가출했던 두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왔는데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녀석들한테 한 거는 그 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밥은 먹었니? 이거였습니다. 못 먹었대요. 근데 이 녀석들은요, 피자 사줄까? 그러면 싫다 그럽니다. 햄버거 사줄까? 싫다 그럽니다. 피자나 햄버거도 먹어봐야지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돼지갈비집으로 데려가서 계속 구워서 먹이면서 먹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먹어라 하면서 해줬는데요. 한 번도 가족하고 누구와 나와서 외식을 하면서 누군가가 잘라주는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던 녀석들이라 끊임없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힐테랑 같이 가출했던 녀석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올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녀석이었어요.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교실에 와가지고 그냥 턱 이렇게 의자에다 기대어 앉아 있다가는, 그리고 점심에 급식 먹고 나면 5교시부터 없어지는 녀석이었거든요. 힐테가 우리 반이었고 이제 그 녀석이 옆반이었는데요.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가방 사주고 양말 사주고, 그리고 우리 힐테는 뭐 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갖고 싶은 게 없대요. 근데 그 같이 가출했던 그 아이는요, 아버지 엄마도 아예 없이 혼자, 완전히 혼자 사는 그 가출 소년이었거든요. 걔도 소년 가장이죠. 그때 제가 희태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희태야, 진수랑 비교해보면 너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희태가 그 순간 가만히 있더니 그렇대요. 너는 할머니도 있잖아, 여동생도 있잖아, 들어가서 잘 집도 있잖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때 한 말이, 선생님 정말 저는 진호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왜 이렇게 나는 사기를 칠까 하면서도 결국 제가 희태를 붙들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아이한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이한테 너는 참 많이 가졌다고 사기를 쳐야만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이러한 빈곤의 문제들.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옆 교실을 봤더니 진호가 그 교실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방을 의자 뒤에 걸고 실내화 신고 양말 신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반 선생님께서는 진호가 가방도 들지 않고 그렇게 학교에 쫄래쫄래 와서는 밥만 먹고 간다라고 하셨지만 그 녀석은 들고 올 가방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진호한테 제가 그런 걸 물었습니다. 너는 뭘 갖고 싶니? 그랬더니 빨리 복지관이든지 아니면 시설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맨날 떠돌면서 살고 떠돌면서 자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말로 진호는 그리고 몇 달 만에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희태는 무사히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요. 중학교에 간 어느 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와서 희태의 사생활을 저한테 이르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희태가 담배 피다가 걸려서요 지금 정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희태 좀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담배 펴서 싫어요? 라는 한 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가 담배 펴서 싫은 게 아니라 너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고 너를 담배 피게 만드는 우리 사회가 싫어. 근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담배는 줄여줄래? 라는 게 저의 그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메일이 왔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건 아닌데 선생님 담배 줄일게요. 그런데 이 녀석은 단지 갈 데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걷어다주는 담배를 핀다라는 것만으로 학교에서는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화가 됩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사회의 권력층이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 문제 행동이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징계시켰을 때, 이 아이들을 학폭 기재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지원이고 그리고 도움인데,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왜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범죄자로 몰면서 아이들을 탄압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쏟아지지만, 우리 노동자들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자녀가 아닐까. 정교조는 바로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떻게 연대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희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요, 멀리서 보면은 범죄일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한 녀석 한 녀석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다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아이들은 바로 내일을 향해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희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세 번째 이야기로는 학교폭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는 학교폭력 담당자였거든요. 거의 미칠 뻔했습니다. 학교폭력 공문이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학교 학생이 한 800명이 됩니다. 800명이 되는데 그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상으로요, 무기명으로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사한 설명서에서 보면 우리 학교는요, 학폭 피해자가 9명이 있다는 통보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800명 중에 9명이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5명은 언어폭력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5명에 대한, 그리고 9명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 9명이 누군지 저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조사를 했잖아요. 저희는 그 9명이 누군지 모르는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그 중에 5명은 언어폭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그 언어폭력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교육부는 그대로 통계 조사만 했을 뿐이고요, 학교에다가 통계 결과를 통보만 했지 학교가 대책을 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사를 빼버리고, 그리고 학교라는 이 단위를 빼버리고 교육부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 업체로 돈은 다 들어갔을 테고요.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학교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제고사나 아니면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요, 통계업자와의 로비는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무수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도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제고사 보지 않고 그냥 담임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3월 2주만 지나면은 우리 반에 누가 수학이 떨어지는지, 우리 반에 누가 국어가 떨어지는지 담임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담임을 빼버리고 일제고사를 보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 안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런 통계 결과만, 수치만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 저희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오더니, 엄마, 드디어 우리 학교가 학폭 1위를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교육부의 학폭 조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의 지침을 지키신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너희들이 이거는 폭력이다 느껴지는 모든 걸 다 기록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통계 결과로 나왔는데 그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1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똑같죠. 이제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폭이 가장 많으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너희는 몇 %가 넘었고 온갖 이제 그 지시사항들이 학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2차 조사를 하게 되는 날인데 설문지는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2차 설문지를 주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설득을 하셨대요. 너희 학교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런다고 해서 걔네 일진 아니다. PC방 좀 간다고 해서 걔네 일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폭력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빼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설득을 하셨는데 이제 바로 우리나라 고딩들의 그 재미가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야 우리 경기에서 1등 했으니까 한번 전국 1등에 도달해보자 라고 아이들이 완전히 똘똘 뭉친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 결과가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3차 조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방송으로 호소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여러분뿐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폭력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고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이런 거는 폭력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설명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나 한번 단결하기로 한 아이들을 깰 수는 없었고요. 3차는 수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전국 1등을 했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집에 와서 너무 아쉬워한 게 있었어요. 엄마, 인문계에서는 1등 할 수 있었는데요. 특목고는 못 깨겼어요. 왜냐면 민족사관학교는 딱 2명이 대답을 하고 2명이 학폭을 당했다라고 해서 걔네는 100%의 학폭이었거든요. 퍼센트로 자사고만큼은 못 이기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야 임마 이 대한민국에서 자사고는 특권충인데 인문계에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 했더니 정말 엄마 현실의 벽이 높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 폭력 설문조사, 진상조사들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교감 선생님께서 학부모들한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학폭 설문조사에 참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이 참가해야지 학폭을 피해를 받았다는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최대한 높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학교 폭력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비율, 그러니까 통계 노름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교감이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몇 번을 보내면서 설문율을 높였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까지 높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이 80%까지 도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80%가 학폭 설문조사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제 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학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이 통계가 그리고 이 정권의 이러한 학폭에 대한 대책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학폭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벌이던 범죄와의 전쟁이죠. 교육계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학생 인권을, 특권 교육의 문제를, 서열화 문제를, 일제고사의 문제를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서 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폭이라는,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로 교육의 문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치적 이슈를 쫓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 하나에 다른 교육의 현안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무엇이 가장 걱정되냐라고 하면은 실제 아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입시 때문에 저렇게 시달리는 모든 걸 믿고 학교 폭력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학폭 자치위를 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교사가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일은 이제 없어지고 모든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작은 모든 실수가 다 범죄로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는 이번에 정교조는 그 5월에 참교 실천선언으로 평화협력학교 만들기를 선포했습니다. 학폭이라고 하는 저들의 논리에 뒤쫓아가다가는 교육의 문제는 끊임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권과 폭력이라는 이 내용. 학생 인권은 반대하면서도 학교 폭력은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폭력적인 정책. 결국은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을 우리 학생들의 삶을 얼마나 인권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조에서는 참교육 실천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화와 그다음에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학교에서 살게 하도록 그렇게 5월에 참교육 실천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아름다울 권리가 없을까? 예, 성인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꾸미려고 하는데 왜 학생들은 꾸미면 안 되는 것일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남곡동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남곡동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커다란 귀걸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 귀걸이를 잡아내고 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큰 귀걸이를 하니? 라고 했더니 귀걸이는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른 돈이 없기 때문에요.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은 멋있는 뭐 명품 뭐를 산다거나 하는 건 이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의 개성을 실현하고 꾸밀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귀걸이와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교실에서의 미술 수업을 완전히 전환한 게 어떻게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아름다울 것인가, 내 얼굴형과 내 옷과 나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그러려면 어떠한 그 외모를 꾸미는 방법이 있을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라고 하는 생활 미술로 미술 시간을 전환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아주 잔머리를 쓰더라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올 때는 귀걸이를 빼고 학교에서 교문을 지나쳐서 교실로 들어오면 다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아주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97년인가 독일에서 이제 결정됐던 것 중에 하나의 그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독일의 군인 중에 남성 군인들은요, 앞으로는 머리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뭐냐면은, 여군은 머리를 기르는데 남자 군인은 머리 길이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도요. 근데 이거는 인권 침해이고,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그것이 남자 군인들도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를 가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는 공간보다 더 규율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그러한 고민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학교의 학생들은 왜 이러한 당연한 권리마저 누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남자아이의 두 발의 문제와 또 역설적으로 여자아이들의 긴 머리 선호도 또 하나는 문화의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다 보면요, 한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은 다 머리가 깁니다. 체육을 하고 여름에 들어오면요, 교실이 정말로 괴기 영화거든요. 아이들 머리는 다 흐트러져 갖고 땀 때문에 얼굴에 다 붙어 있는데 그 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으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아니라요, 아빠가 긴 머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빠의 그 마초적 성향 때문에 딸은 학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5월, 6월이면은 저희 교실에서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오드리 헵번 수업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빈약한 몸매에다가 이목구비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의 휴일은 공주라는 이미지가 아닌, 긴 머리와 드레스의 공주가 아닌 바로 짧은 커트머리와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그러한 파격적인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드리 헵번의 패션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오드리 헵번은 그 당시 여성상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름의 미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 사람의 패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늘 하는 게 너는 어떠한 이미지로 너를 꾸미고 싶은가? 예, 무조건 베이글녀가 아니라 무조건 V라인이 아니라 무조건 긴 머리가 아니라 무조건 S라인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완성되어 가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미의 관점을 만드는 작업들. 아버지가 긴 머리를 좋아해서 무조건 한여름에 그 땀나는데도 불구하고 긴 머리를 치렁치렁 길러야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학생인권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학생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아름다움은 아닐까. 교사나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무수한 다양한 관점의 미학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지금 이제 50이 다 됐거든요. 저희 반 아이가 작년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와가지고요, 선생님 흰머리 뽑아줄까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한테 했던 얘기가 너 흰머리 있어? 그러면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흰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어. 너도 50년을 기다려야나 만들 수 있는 흰머리야. 근데 이거를 뽑아야 되겠어? 잘 보호해야 되겠어? 그럼 아이가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저는 바로 이 관점도 바로 우리 사회에서 주입된 젊다라는 것,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 얼굴이나 아니면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름 하나 없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미학적 관점, 우리의 집착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학생들은 또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젊은이에게, 아이돌에게 이렇게 미치듯이 열광하는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 젊다라는 거는 굉장한 가치미도 분명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잘 늙어가고 있는 선배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내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늙고 싶어, 늙는다는 일은 참 아름답고 멋진 일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젊음에, 돈에, 건강에만 몰두해버리는 이 미친 사회의 아름다움의 관점이 다양함으로 번져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 잘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잘 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잘 늙기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요, 우연히 어느 교실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 녀석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걸레를 막 문지르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미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청소 열심히 하는구나. 왜 너가 청소하게 됐니? 그랬더니 아이의 표현은 자기가 청소 당번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청소하게 됐어? 그랬더니 모둠 활동을 하는데 꼴등을 했대요. 꼴등하면은 청소하게 됐었니?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아이씨 하면서 하는 말이 1등을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꼴등은 꼴등을 하고 싶어서 꼴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굉장히 놀랐거든요. 꼴등하는 아이가 꼴등하는 아이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꼴등하는 아이도 배려해야 된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 꼴등하는 아이가 꼴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꼴등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잊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멋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에이, 선생님 이왕 한 거니까 제가 청소는 열심히 할 거예요 하고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비정규직이 되는 사람도, 해고가 되고 싶어서 해고가 되는 사람도, 그리고 저임금을 받고 싶어서 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공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희가 정말로 더 고민하고 또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과학을 가르쳤었는데요. 과학에서 그 지구본과 그 다음에 태양계라는 게 나옵니다.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삐딱하게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태양을 돌기 때문에 지구에는 사계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지구가 똑바로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해도 받는 온도양이 똑같기 때문에 태양빛이 똑같기 때문에 사계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햇빛의 양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어떤 계절에는 햇빛의 양을 조금 받게 돼서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학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과학 시간에 배운 거를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시를 쓰기를 과제로 줬습니다. 그때 한 녀석이 썼던 시예요. 지구는 삐딱하다. 나도 삐딱하다. 지구는 돌고 있다. 나도 맨날 머리가 돈다. 지구는 사계절을 만든다. 나도 꼭 세상의 변화를 만들 거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삐딱하게 늘 돌고 있는 그 녀석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세상을 다 변화시킬 그런 주역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초딩들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없는 선택 또는 선택 없는 선택이라는 것,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군대가 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군요. 유치원 때 처음으로 이제 현장학습을 가게 됐어요. 현장학습을 갔는데 현장학습을 가기 전날 제가 어떤 도시락을 싸줄까 했더니 이 녀석이 엄마표 샌드위치를 싸달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뿌듯한 게 뭐 딴 게 아니라 엄마가 늘 해주는 그 샌드위치를 사달라는 말에 이제 저는 굉장히 흐뭇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샌드위치를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하나는 너가 먹고 하나는 선생님 갖다 드려 하고 도시락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 한 2시쯤 됐는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점심을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딴 아이들 거를 좀 먹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저희가 딱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가 싸웠나요? 아이가 아팠나요? 야단을 맞았나요? 애가 뭘 잘못했나요? 계속 제가 여쭤봤는데 원장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선생님과의 무슨 문제가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집에 와서 아이는 표정을 보거나 행동을 봐도 뭐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또 선생님한테 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걸 물었어요. 아팠니? 싸웠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니? 다 아니랍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왜 샌드위치를 안 먹었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때 한 말이요. 딴 애들은 다 김밥 싸왔어. 이 아이는 뭐냐면요. 첫 번째 현장학습에서 딴 아이들이 다 김밥을 싸오리라는 거를 몰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그렇지만 샌드위치는 너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선택했으면 너가 먹어야 되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폭력이겠죠. 우리는 가끔은 선택권을 줬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아이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갖춰줬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만 가졌을 뿐이지 아이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학생들에게 또 아무런 정보 없이 노동자들에게 너가 선택해라 라고 하고 그것은 너가 선택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한 폭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먼저 갖는 것. 어떠한 규칙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어떤 규칙이 더 좋은지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자기가 지킬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인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춰줬다라고 해서 아이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실패의 기회를 별로 주지 않죠. 사실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끊임없는 서열과 경쟁에 놓여지면서 실패하는 순간 낙오가 되고 실패하는 순간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요.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아이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수박을 먹는데요. 아이가 너무 수박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한 4조각, 5조각 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만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범우야 이제 수박 그만 먹자. 그랬더니 이 녀석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만 먹어야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많이 먹고 자면은 밤에 오줌을 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 녀석이 저한테 했던 말이 엄마 제가 수박을 많이 먹고 오줌 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적은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질문이 그러면 딴 사람들은 수박을 많이 먹으면 다 오줌을 싸요? 그래서 아니 꼭 그렇진 않아. 그런데 엄마는 그러면 왜 내가 수박을 먹었을 때 오줌을 쌀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새끼야 먹어 막 이러고는 갖다 딱 주고 잠자기 전에 오줌을 뒤고 그리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 아이 말처럼 그날 밤에 아이는 오줌을 싸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제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그곳에서 파는 그 치킨 세트를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치킨 세트는 사진으로 딱 보니까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저희가 유원지 음식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거를 시키면은 실제로는 저렇게 보이지 않고 아주 기름에 이렇게 쩔어있는 굉장히 맛이 없는 게 나올 것 같다. 차라리 집에 가서 엄마가 치킨을 한 마리 시켜줄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딴 걸 먹자. 근데 이 아이가 엄마는 여기에서 이걸 시켜봤어요. 그래서 아니 시켜보진 않았지만 그냥 사진을 보면 그럴 것 같아. 애 아빠도 이제 아이가 그걸 시키는 걸 반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계속 그걸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는 그걸 먹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기름에 쩔고 정말로 조그만 그러한 치킨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치킨을 먹었거든요. 다 먹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요. 그런데 시켜보지 않았으면 나는 몰랐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잘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그 경험마저 무수히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희 반 한 어머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어머님 말씀이 아이가 굉장히 요새 고집이 심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고집이 심해졌나요? 했더니 굉장히 비가 오는 추운 날인데도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을 치고 긴 바지를 꺼내놔도 아주 지고집만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비 오는 날 반바지를 입고 가면은 왜 감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어머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비 오는 날 추우니까 반바지 입고 가면은 감기에 걸리기가 쉽지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나갔다가 그렇게 춥고 감기에 걸리는 경험을 했었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하셨던 그 경험을 우리 은지도 하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감기 한번 걸렸지만 세상을 보는 현명한 지혜를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 은지도 수많은 실패의 경험과 좌절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경험을 엄마의 경험으로 뺏지는 말아주세요.
아이가 그냥 춥고 감기에 걸리는 경험도 하도록 어머님이 허용해 주세요 했는데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는 현명하게 자기가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아마 감기에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지혜들을 키워나가겠죠.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수많은 경험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머리에 지식은 잔뜩 들었지만 그렇지만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조금 덜 간섭하는 것, 덜 가르치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열어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서 실패를 뺏는다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빼앗는 일은 아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실패 속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성장은 아이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우리 어른들이 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실패와 성장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교실에 없는 것은 4가지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더 이상 교실을, 학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평가한다. 교실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답답한 게 아이들이 교사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사들이 또 정교조 교사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잡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정말로 수업 준비하다 보면은 7시, 9시 퇴근하는 일 다반사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근무 여건 개선 투쟁을 하고 임금을 올려달라, 보수를 책정해달라 요구를 하고 노동자로서 요구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힘든 그런 영역들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하는데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은 교사에게서 보람을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이 정책 속에서 하게 되면 끊임없이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서열화시키고 내 점수를 매달려야지 되고 교원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받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자존심이라는 부분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학생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노조 중에서도 조금은 다른 그런 방식의 노조일 것 같습니다. 정교조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나 정교조가 생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게 현재 법의 노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권의 가장 정교조를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를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참 슬픈 일이면서도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교육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일인데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학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 한 명 한 명을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선진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독일에서 같은 경우는 선수학습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다라고 사회적 인식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죠. 아이가 자기의 잘못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고 개발하는 것은 좋으나 미리 선진도를 나가서 다른 아이들의 질문과 궁금증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사회 전체가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선진도는 굉장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런 궁금증이 없고요. 무엇도 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앉아있다 보면은 애들은 다 엎드려 자고 자기 혼자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왜 애들은 다 자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딴 애들은 이미 다 한 번 배운 거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안 들으면은 놓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전날 또는 그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실에서 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교실에서 말똥말똥 눈 뜨고 수업을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그냥 인정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학교는 그냥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면은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핀란드의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핀란드 교실에서 한 학생이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그거는 뒤에 있는 어미 변화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풉니다.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렴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아이는 또 들고 들어가서 또 다시 고민을 하고 풉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바로 그 핀란드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시험 시간인데 왜 가르쳐 주시죠? 저는 그 다음 장면이 충격이었거든요. 시험 시간인데 왜 가르쳐 주시죠? 대한민국에서 다 이해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핀란드 선생님이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멍하고 기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인데 시험 시간이라고 해서 왜 내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을 멈춰야 합니까? 시험 시간에도 아이를 성장시키는 나라와 시험 시간에 성장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죠. 바로 시험 시간에는 절대 성장하지 않고 모두가 멈춰야 하는 나라, 성장하면 절대 안 되는 나라. 바로 이게 대한민국 교육에서의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래서 협력학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제가 요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저희 교실에서는 4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실에 없는 거 4가지를 우리 교실에서는 실험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저는 저희 교실에 도입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시간을 끊지 않기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표와 학교라는 교실은요, 실제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어떻게 많은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건축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축 디자인 밑에는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군대와 학교, 교도소에도 적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바로 이 4개의 건물은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생산 공장과 군대와 교도소와 학교는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편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왜 아이들은 교과서에는 끊임없이 인권이 써있고 권리가 써있고 민주주의가 써있는데 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51.6%라고 하는 박근혜의 지지표가 나오는 건지, 왜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웠는데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자본의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인지, 저희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학교 안에 시간과 공간의 운용들에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아이들의 사고를 차단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학교 안에는 아고라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 안 되는, 가장 작은 단위로 개별적으로만 만나도록 학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의 시간은요, 폭넓은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지식을 받아서 수용만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사고의 폭을 넓히도록 사고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40분, 50분으로 시간은 절단됩니다. 바로 교사의 가르치는 내용만 수용할 뿐이지 너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지는 말라는 그런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질서가 요구됩니다.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절차가 요구되고,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생리 현상조차도, 오줌똥조차도 시간 맞춰서 놓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바로 12년 동안 아이들 몸에 각인이 됩니다. 교과서를 뭘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고민 이전에 아이들의 몸은 이미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 사회의 자본과 권력에 순응할 수 있는 길들여진 몸을 갖고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민주주의와 인권, 권리를 배웠지만 아이들은 이 사회에 나오면 바로 길들여진 그 몸으로 자본의 권력에 무릎 꿇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보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 또 이렇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구조와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실에서 바로 이 시스템을 깨는 작업, 그것을 협력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요, 박근혜 공약에 끼를 살리는 교육의 1번이 협력학습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이거를 알고 쓴 걸까 모르고 쓴 걸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첫 번째, 저희 교실에서는 시간의 통제를 없앴습니다. 미술작품을 2시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2주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끝장 토론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2시간 안에, 80분 안에 토론을 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오늘 토론하다가 막히면은 내일 조사해올 내용을 조사하고 다시 끝장 토론은 오늘 마무리하지만 다음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한 달이 계속 이어집니다. 교실에서 분절적인 시간표, 교실이라는 공간의 그러한 나누기라고 하는 부분을 교실에서 계속 없애버리는 작업들이죠. 적어도 우리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저희 교실에 도입한 거는 친구의 것을 보기입니다. 컨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개별화시키는 우리의 한국의 교육제도는요, 한 공간에 교실 안에 20명이 30명이 함께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는 구조로 아이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서로가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죠. 저희 교실은 한 달이라는 기간,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상 남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거를 봤는데 저 친구 거를 보니까 저 친구 거는 더 좋아? 그러면 내 거를 바꾸는 거죠. 내 거를 바꿨는데 내 거를 보고 저 친구가 또 바꿔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교사가 권력을 잡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교사가 권력을 갖고 있는 순간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면 학생인권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교사의 교수법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더 이상 누르지 않는 방법으로 교사가 학습 방법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바로 저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학습이라는 시도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교사가 더 많이 안다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 권력만으로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이 어떻게 서로를 가르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실의 학습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저희 교실에서 도입한 건 바로 대화입니다. 저희 교실은 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의 교실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20-30명을 몰아넣어놓고 대화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교실에는 끊임없이 문답이 있습니다. 교사가 질문하고 아이는 답하고 교사는 다시 질문하고 아이는 답하는 문답이지 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작업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지와 토론하며 내 생각이 정교화되고 내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아주 깊은 대화들입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그래서 늘 대화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친구와 대화한다는 게 저희 교실의 규칙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바로 실패를 반복하기입니다. 미술 작품을 할 때 아크릴 물감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으면요,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흰색 알크릴 물감이 교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흰색을 덮어치워서 말려서 다시 위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바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완성을 해서 점수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만 고민을 했는데요. 바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 순간 아이들은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방법을 도전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교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속에서 서로에게 많은 부분들을 주고받으며 배울 수 있는 거죠. 협력학습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반 아이들이 이런 협력학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학교에 기증해달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끊임없이 지우고 다시 만들고 남의 거 보고 보충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2주, 3주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작품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장 선생님한테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하고 교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만든 작품을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기증해주면 전시하고 싶다는데 어떠니?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아이들이 다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2주, 3주를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든 건데 아이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거쳤을 뿐이지 우리 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줬고 그렇다면 만들어진 이거는 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학교에다가 그대로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지네 담임은 사유재산 운운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바로 아주 가볍게 사회에 기부하겠다, 기증하겠다라고 내놓는 거였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자본가들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지 잘나서 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바로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교육 성장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수학을, 사회를, 과학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미술을, 사회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될 그러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어떻게 학업 성취도를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지식을, 그 가치를 배우는 과정까지도 아이들에게 협력으로서 협력의 삶을 느끼도록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때 우리 세상은 더 많이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미 부모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월에 저희 교실에서 학부모 총회를 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는 어머님들한테 딱 3가지를 요구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그냥 3가지를 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 탯줄을 끊습니다. 육체적 독립을 아이에게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안쓰럽다고 해서 탯줄을 가위로 자르는 게 무섭다고 해서 아마 아이의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면 아이의 몸도 엄마의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탯줄을 끊음으로 인해서 육체적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들이 끊어야 될 2번째 요소는 바로 기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를 하고 아이의 삶을 좌우하려 드는 순간
아이의 정신이 썩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의 기대를 끊어주는 작업, 이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반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머님이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되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머님이 재도전하세요. 네,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머님이 재도전하세요. 아이는 아이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희망은 셀프로 각자 자기 희망을 찾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자녀에게서 끊어야 될 세 번째가 바로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는 순간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정을 끊는 작업,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아이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이와 일 중에서 일을 선택했죠, 이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아마 다 가슴이 좀 찡하실 텐데 저도 그 순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엄마는 아이보다 일을 선택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다른 엄마가 집에서 줄 수 있는 거와 또 다른 부분을 엄마는 또 준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거는 다른 거지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희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가 엄마의 아들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를 엄마의 동지라고 느낀다. 동지 같이 잘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부모 자식의 정을 끊고 그리고 동지로서 세상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것, 이게 부모가 끊어야 될 세 가지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미래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이영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학습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학습지 선생님들과 공교육의 선생님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담과 수업을 15분에서 2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한 집에서 굉장히 많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시간 내에 아이에게도 아이를 앉혀서 꼬맹이들도 있죠. 저희는 말도 못하는 애들,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애들을 자리에 앉혀서 빨리 앉혀서 수업을 진행하고 엄마와 이 아이가 오늘 어떻게 수업했고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가 이런 게 어려워할 것 같아요. 또는 무슨 걱정이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돼. 일주일 동안 이 아이한테 느꼈던 모든 감정을 엄마한테 다시 전달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말이 빠르거든요. 근데 선생님 정말 차분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나도 이제 복직을 해서 수업을 하면 저렇게 차분한 선생님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저 종탑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앉아 있군요. 영희 동지가 며칠 전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약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약을 먹고서 어저께는 다 낫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굉장히 심한 열로 계속 누워 있다가 이제 인사할 시간이 돼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종탑 친구들이 그동안 건강하게 잘 견뎌왔는데 영희 동지가 며칠 전부터 이제 감기 몸살로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오시영 동지도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라서 발언을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따 끝에 인사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늦게 우리 김성만 동지께서 또 우리 문화재를 좀 더 흥겹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김성만 동지 모시고 노래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붉은 노을이 어쩌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지금은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고 밝게 미소 짓는 하얀 얼굴, 내 안에 행복에 난 이렇거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눈물 짓지 마. 돌아보며 아쉬운 날을 꽃잎처럼 펼쳐진 얼굴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시작하는 저 마음으로 마음껏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은 나눠 갖고 싶다는데 내 감기는 안 나눠 가져도 괜찮은데. 다시금 언덕 위에 붉은 잎들이 뜨겁게 내 맘처럼 빛을 펼치고 내일은 한입 낙엽이 불어가듯 쓸쓸한 내 모습도 저물어 가려나. 지금은 보랑보랑 패인 볼짝이 내 생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 나이는 머리카락 흰 꽃잎처럼 바람에 한 올 한 올 눈물 보이네. 돌아보며 아쉬운 날들 꽃잎처럼 펼쳐진 얼굴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시작하는 저 마음으로 마음으로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마음으로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앵콜도 안 하네요, 오늘. 따라해보세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예, 박노의 시에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노래, 또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건데요. 여전히 우리가 희망이다면서 제가 이 노래 중간에 함성을 짓는 게 아니라 큰 웃음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작으면 안 들리니까 크게 웃어주시길. 그렇죠? 예.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경기도가 세종호텔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 했는데 제가 끌고 왔어요. 크게 웃어주시죠. 이렇게.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라. 참된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파이팅! 사랑만이 희망이다. 참된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파이팅! 사랑만이 희망이라. 다시. 사랑만이 희망이다. 언제나 왕들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언제나 이렇게 꼭 다른 문화재를 갔다가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와주시는 김성만 동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써 이제 오늘 문화재는 끝났습니다. 그럼 저희 투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쟁 2001이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날을 위해서 저희가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 문제를 꼭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신문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 서명을 받고 있고 기금으로 1인당 2,000원씩 이상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투쟁을 꼭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에서 약 40분간 저희의 재능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은 100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고 스승의 날이라고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또 저희 투쟁이 동탑 투쟁이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응원의 메시지, 저희 투쟁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이나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상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모두 일어나서 우리 종탑을 바라보면서 감기도 빨리 낫고 이러저러한 염원들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